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1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오늘 오전에 참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져서 지금 뭐 저희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도권의 A 선수, 네.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폭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하여간 좀 씁쓸합니다. 오늘 오전 내내 그 점심 먹으면서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축구 쪽에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뉴스는 지금 박진영 작가가 녹음을 하러 오다가 장염이라고 좀 전에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참석을 일단 중간에 합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어요. 참석할지 안 할지도 네. 오늘 관전 포인트네요. 네, 일단 끝날 때 같이 있을지 없을지는 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뽕 작가의 결석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네. 지난주는 이강인 선수가 모처럼 기량을 뽐냈습니다. 마르세유 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오랜만에 거의 인생 경기라고 할 정도로 네. 골은 없었는데 네. 정말 경기를 좋았죠? 경기를 그러니까 주락펴락했다 네, 이런 맞아요.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그냥 이 한마디가 정리된 것 같아요. 클래스가 달랐다. 경기를 보는 눈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저 패스도 너무 그런 패스를 지단급의 패스 아닙니까? 그런 거는 거의 정말 감각적이야. 대단했고 또 손흥민 선수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는데 오늘 메인 이슈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혹사 당하고 있는지 그 혹사 논란 계속 끊이지 않는데 네. 찾아보니까 정말 혹사다. 많이 혹사당하고 있더라고요. 지치지 않으면 로봇이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네, 장진석 씨가요. 단지 클릭 수와 조회수 올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오는 따옴표 기사들로 선량한 기자들까지 기레기라고 도매급으로 비난받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저도 SNS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정이 욱해서 올린 글은 100% 흑역사가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축구와 관련 없는 SNS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체로 뭐 저희들하고 의견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SNS를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다라는 조심해야 거에는 된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고 이 따옴표 기사 정말 제가 싫어하는 기사인데 사실 지금 거의 따옴표를 안 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으니 네. 근데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 또 이런 폭로가 나오면 인터넷 매체들은 신나요. 막 옛날 기사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그 확대 재생산.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더 확대되면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데 참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면 또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도 도매가 되는 도매급에 껴버리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또 끼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언론 현실인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다음이요. 풍설용 시골로 이사온 뭉뭉이님. 인생 낭비. 네 글자 남기셨어요. 인생 낭비 SNS는 인생 인생 낭비다. 낭비. 하성룡 기자는 SNS를 자주 합니까?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잠깐 페이스북 정도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귀찮아. 인생 낭비. 인생 낭비. 이건 진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낭비다. 딴 거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둘이 되고 둘을 하면 넷이 되고 막 이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니까. 네. 확대되니까 맞습니다. 인생 낭비. 자 다음이요. 축덕님이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반배정이 나왔습니다. 이정찬 기자님이 말씀하신 6학년 2반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아신 건지. 다음 역시 주에도 6학년은 2반이죠.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똘똘한 6학년 네. 학생. 아니 정찬 선배가 축구 결과만 빼고는 다 잘 맞춰요. AI야 AI. 지치지 않아요? 네. 귀엽네요. 네. 그리고 이 제이가 6개인가요? 네. 제이 6개님. 뽕 작가가 현피를 모른다는 걸 보면 정말 나이가 의심됩니다. 예전 거는 잘하는데 현피를 왜? 이것도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2000년대 거라 모르는 건지
혹시나 정말 모를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현피는 현실 플레이어 킬의 약자입니다. PK는 당연히 온라인 게임에서 나온 말이고요. 봉 작가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관계로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점 하소연 기자 대신 사과하시죠. 전화 연결하면 안 될까요? 전화 연결해서 사과 받으면 안 될까요? 전화 연결하는 건 너무 좀 청취자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없는 김에 계속 제가 저희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뽕 작가 나이 속였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나이를. 나이가 지금 몇십 년째 지구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든지님 백승호 얘기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어쩌다 삼성 본사 법무팀까지 나서게 됐는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박정빈과 황희찬도 비슷한 케이스라는데 맞나요? 네 여기서 답을 하고 넘어가죠. 지금 다 할까요, 그냥요? 백승호. 그러면은 너무 긴가요? 길긴 하죠. 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예 그냥 아예 예. 그럼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네, 계속 뽕 작가가 그때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뽕 작가는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자 혼자 직관러님이 지난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건가요? 라고 네, 하셔서 이것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질문 바로 넘어갈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혼자 직관러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네, 바로 나왔네요. 아까 그 질문이죠. 네. 네. 첫 번째, 해외 축구는 왜 정각이나 30분에 시작하지 않고 15분이나 45분에 시작하는지요? 광고 때문인가요?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직접 물어볼 데가 크게 없으니까 어려웠는데 딱 정답은 방송 중계 때문입니다. 네, 거의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지금 K리그도 올 시즌 같은 경우도 3시 아니면 4시 반 경기 하는데 그것도 연맹에 물어보니까 중계 시간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지상파 공주파 중계 잡힐 때는 막 15분에 킥오프 할 때도 있고 했어요. 맞아요. 방송사 사정에 맞춰서.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외국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어디서 잠깐 이 이유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기사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네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사과하면 되니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사해온 게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외 축구 같은 경우는 질문 주신 대로 뭐 15분, 45분 경기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해외 축구 킥오프 시간을 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킥오프 시간에 따라서 이 매치의 타이틀이 붙기도 합니다. 물론 요일에 따라서 붙기도 하고요. 먼데이 나잇 풋볼, 뭐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 얼리 세터데이 풋볼, 그다음에 레이트 온 세터데이 풋볼, 슈퍼 선데이, 그랜드 슬램 선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그 타이틀이 붙는데 이게 중계 방송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한 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스카이 스포츠와 BT 스포츠가 메인 중계사거든요. 그 스카이 스포츠는 2016년부터 무려 126경기를 라이브 중계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요. 근데 정해져 있다고 해요. 스카이 스포츠가 그 주의 라운드업에서 경기를 픽하는데 픽하는 경기들은 금요일은 7시 45분에 경기를 하거나 8시 하거나 토요일은 12시 반에 하고 일요일은 1시 반, 4시, 월요일은 밤 8시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한 다음에 바로 축구 분석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시간을 중계 방송에서 정해놓고 이거에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맞춰놓고 그거를 픽하는 게 아니라 중계 방송사의 요청에 의해서 미리 조절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프라이데이 나잇 풋볼, 먼데이 나잇 풋볼 프로그램 같은 게 있고 스카이 스포츠의 슈퍼 선데이라는 경기는 그날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를 일요일날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해서 딱 중계를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BT 스포츠 중계는 주로 이제 여기는 또 타이틀이 붙은 게 세러데이 런치 타임이라는 경기가 있대요. 토요일 점심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ESPN은 또 토요일 저녁 경기라고 이런 식으로 방송 중계에 따라서 그런데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왜 그러면은 15분, 45분이냐? 방송사가 그렇게 원하는 시간대도 있을 거고 하는데 그게 예전 같은 경우 라이브와 이제 녹화 방송, 편집 이런 게 좀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 정시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위험 요소가 많았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 나온 다음에 경기 인트로 들어가야 되죠. 선수 입장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정시보다는 15분 정도 걸려서 15분 늦게 시작하거나 경기를 아니면 방송 단위는 30분 단위로 편성이 되니까 30분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수들 입장과 인트로 시간을 한 15분 잡고 45분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예전부터 그게 전통으로 이어져 보니까 지금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을 조사한 게 있는데 3PM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PM 블랙아웃이요? 3시에는 꺼요? 불을? 3시에는 이 블랙아웃이 정전 뭐 끝나 이런 얘기잖아요. 음. 3시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라도 라이브 중계를 안 한다. TV에서. 왜요? 그런 규정이 있대요. 이게 3시 경기 하지 않나요? 안 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1960년대 번리 구단주가 토요일 오후 3시 경기는 라이브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단주들을 설득해서 이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잉글랜드 축구협회 FA까지도 인정을 해서 이 3시 경기 라이브를 안 하기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중계가 많이 모든 경기를 거의 중계하지 않던 시대이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토요일 오후 3시에 중계하게 되면은 관중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다른 이 경기만 집에 모여서 TV를 본다. 다른 경기장에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하부리그 구단들의 관중 수입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부리그 보호 차원에서 이날 경기 3시는 라이브를 하지 경기장에 말자라는 가라고 거였어요. 중계를 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1960년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네, 그래서 현재 FA 규정상으로는 2시 45분부터 5시 15분 경기까지는 FA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라이브를 금지시켰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열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다른 중계 방송사가 해외 축구 예를 들면 세리에 A 경기, 이탈리아 프로 축구 경기를 중계를 해요. 중계를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 걸리면 안 해요? 예를 들어 오후 5시에 킥오프를 한다. 그럼 15분 동안 중계를 안 하다가 전반 15분부터 중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예. 그런데 이 규정이 네. 이제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고 이 규정이 생겼지만 오후 3시 경기가 라이브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경기가. 이게 언제냐면 2020년 6월 20일 브라이튼과 아스날 경기가 토요일 3시 경기였는데 라이브로 중계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어요. 재개된 상황에서 다른 리그 경기들 열리지 않으니까 이 시간은 괜찮겠다 해서 이게 그래서 FA가 프로젝트 리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이 방송을 오후 3시를 허용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한 그러니까요. 거네요. 오후 3시면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거기 오후 3시면 8시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면 9시간 아닌가요? 9시간인가요? GMT하고 9시간이면은 24시니까 12시네요, 밤. 네, 뭐 그 정도. 하긴 밤 12시. 영국이면 8시간 아닌가요? 9시간. GMT는 9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국뽕 빼고 솔까 손흥민 득점 가능 불가능 패널분들 각각 얘기해 주세요. 이건 지난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네. 불가능이었죠? 네, 불가능이었습니다. 혹사당하고 이건 뒤에 혹사당하고 뒤에 있다는 얘기를 손흥민 좀 더 선수 자세히 얘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K리그 임대가 결국 불발됐는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이거 선수 질문인가요? 입장에서- 아닌가요? 글쎄요. 선수가 원해서 간 거라면 선수 입장에서는 잘 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를 선수 입장을 조금 그냥 생각해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네. 보는 게요. 더 기회를 가질 네, 수 가질- 있으니까. 해외에서 활약하다 국내 들어온 선수들 인터뷰를 해봐도 이거 인터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뒤로 따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힘들대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중동이나 아시아를 네. 제외하고 유럽 같은 경우 얘긴데 한 번 들어오고 나면은 다시 나가기 어려운 이유가 그 스카우트들에게 이제 시선이 멀어지는 거죠. 유럽 어디에선가라도 뛰고 있으면은 이 선수가 활약이 좋으면은 바로 몇 시간 비행기 바로 날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K리그나 이쪽 아시아권에서 뛰면은 체크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유럽에서 일단 벗어나면 다시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브라이모비치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백승호 선수가 전북과 입단하려고 할 때 계약서에 넣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아웃이었습니다. 바이아웃을 전북에서도 그것도 뭐 받아들이고 했었는데 그 바이아웃을 넣는 이유는 이제 한번 또 당연히 나가고 한 번 또 싶다. 나가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럴 정도로 해외 진출은 다시 어렵죠. 추가 질문도 할까요? 네. 추가로 패널분들 각각 관심 있어하는 K리그 팀을 알고 싶습니다. 중립 불가 만수르 무강하세요. 주바페는 어디죠? 저는 늘 중립을 유지하는데. 불간데. 중립 불간데. 주바페는 중립이면 중립. 전 다 다 응원하는데요. 저도 딱히 K리그는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있는 팀이나 경기들은 있죠. 뭐 전북이라든가 울산, 서울 네, 그렇게. 그런 팀들은 관심이 있는데 포항도 물론 일단 잘하는 팀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하는 팀 좋아하는 잘하고 게 재밌게 하는 팀
정신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저희는 뉴스를 하는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화제성이 있는 팀들을 좋아하죠. 뭐 저는 밝힐 수 있어요. 네, 수원. 수원. 아니요, 저는 학창 시절에는 거기 서포터였지만 지금은 지금은 아니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 왜냐면 구단에 그러면 맞춰볼게요. 네. 포항.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뭐, 그 포항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포항이고요. 중에 하나 어. 포항이고, 어딜까? 힌트. 울산. 저는 전북입니다. 전북. 네. 울산은 맞아. 지난 맞아요. 시즌에 울산 막 뭐라 그랬어.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수원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도 당시 뭐 제가 고향이어서 응원을 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된 것도 당시에 그걸 레알 수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그때는 좀 하고 화려했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리딩 스타 군단. 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예. 글락티코. 그렇죠. 네. 해외 팀과도 평가전도 많이 하고 친선 경기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K리그를 대표하는 리딩 클럽이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리딩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죠.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저는 전북을 좋아하는 이유는 헤딩이죠. 물론 성적도 잘 나오는데 그 성적 뒤에 제가 이제 맞아. 전북 담당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신문에 있던 시절에 그러면서 그 뒤 얘기를 워낙 많이 아는데 모기업과 구단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축구단으로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하고, 과정. 그러니까 축구 발전에 그렇죠. 기여를 한다는 축구 발전에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맞습니다. 되게 예. 이 구단의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 시스템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K리그 예전부터 저는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했어요. K리그는 그 셀링 리그다. 대표적인 게 유럽에 치면은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리그들이거든요. 유망주들 키워서 유럽 빅리그로 보내는. 그래서 셀링 리그라고 하는데 K리그는 그래도 아시아권에선 셀링 리그는 아니었어요. K리그는 진짜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해서 최고의 아시아 선수들이 와서 뛰는 리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뭐 중동, 중국, 일본 많이 보내는 또 유럽보도 많이 가고요. 셀링 리그가 됐다는 걸 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와중에서 전북은 또 선수를 사와서 많이 예를 들어 들어오죠. 20억에 사와서 60억에 보내는 이런 비즈니스도 상당히 잘하죠. 잘하는 아주 데라서 잘하죠. 예, 확실하게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 이런 행정 시스템도 리딩 구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포항은 확실하게 투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포항에 저는 어떤 그 끈끈한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 문화, 해병대 응원 문화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묘한 매력이 있는 축구예요. 포항은. 예. 해병대를 딱- 좋아하시는구나. 박수도 각 맞춰 쳐야 된다고요. 해병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저기 해병대 무슨 과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시절 해병대 4박 5일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어휴. 잘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박신영 신영이가 뽕작가가 왔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있었지 않았나요? 성공! 편집을 많이 당했나 보네. 빨리 말하세요. 네? 화장실. 변밍 아웃 해야 됩니까? 변미가 변미가 뭐예요? 이게 오늘 쉴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일을 너무 역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 여기 이상하게 장투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부폰이 갑자기 저기 전광판 뒤에 그 광고판 뒤에 가서 볼일 보고 그 심정을 잠깐 폰은 아니고 폰 아니잖아. 부폰 레만 골키퍼. 레만이었나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요. 네,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오늘 프리패스 거나 줘야겠어요.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예. 저 문 닫지 마세요 좀. 자, 다음 질문 네, 가겠습니다. 다녀오시고요. 원팀 리더십 보유자님이요. 김학범 감독이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2020년 8월까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잖아요.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이후 KFA에서 김학범 감독의 계약 연장을 논의하겠다는 기사도 봤는데 아직 계약 연장을 확정했다는 기사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김학범 감독님은 여전히 올림픽 팀을 잘 지휘하고 계시고요. 2020년 8월이 지나서 계약이 종료됐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연장을 한 2020년 8월에 연장했습니다. 1년 연장을 했고요. 당연히 계약 기간 종료는 도쿄올림픽 종료 시점까지고요. 근데 만약에 도쿄올림픽이 또 취소된다 그러면은 협회에다 문의해봤더니 그것도 자동으로 또 계약이 연장? 종료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냥 계약이 종료돼요. 그렇죠. 취소가 되면은 취소되면. 취소되면 올림픽 팀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그럼요. 자, 뽕 작가도 오고 했으니까 메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백승호 선수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네, 백승호 선수 지난 한 주간 가장 화제였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로 거의 다 알려진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제가 워낙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승호 선수가 K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 구단의 합의서가 있는데 수원 구단에 어떤 걸 또 알리지 않고 이제 전북 이적을 추진했다.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백승호 선수가 2009년도 메탄중이 수원 유스 팀인데 여기 그 입학 진학을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워낙 백승호 선수는 대동초 시절부터 축구 천재로 불렸던 선수였어요. 차범근 차범근상도 받고 그래서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졌었어요 당시 유스 팀들에. 거기서 이제 메탄 중학교가 승리를 했던 거고. 그런데 메탄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 2010년 바르셀로나로 축구 유학을 떠납니다. 당시 수원 구단 측으로부터 3년간 연간 1억 원씩 재정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메탄고로 돌아오겠다는 1차 합의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3억을 지원받고 메탄고에 진학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5년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1차 합의를 어기게 된 건데 이거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니까 그건 수원 구단도 그 정도는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2차 계약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하니까 나중에 K리그로 복귀하게 될 경우 무조건 수원으로 복귀한다. 우선 협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수원으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2차 협의서를 쓰면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백승호 측은 추가 지원금을 요청합니다. 한 2억 원 정도를 요청하고 수원 구단은 이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진 않았어요. 이 내용을. 뭐 구두 합의로 했다는 얘기는 있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백승호 측은 이 합의서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생각으로 수원에 연락을 하지 않고 전북과 바로 다이렉트로 협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수원은 분명히 2차 합의서는 수원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수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에 추가 배상금을 물러야 된다는 2차 합의서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백승호 선수에게 3억 원의 지원금 플러스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다른 구단으로 가게 될 경우. 그래서 지금 백승호 선수의 전북 입단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전북에서는 협상하고 나서 거의 개인 세부 협상까지 맞춰놓고 사인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을 이제 수원 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긴급 회의를 해서 백승호 선수 영입을 하지 않겠다. 왜냐? 이유는 동업자 정신. 우린 같은 K리그 구성원이고 이런 분란까지 일으키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은 전북이 영입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떠난 시점 이후에 K리그 유소년 팀 보호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2012년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K리그 유소팀 원소속 팀의 동의 없이 다른 K리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다. 탈퇴하거나 원소속팀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12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백승호 선수는 그 전에 갔기 때문에 이 규정 없이 전북에 입단할 수 있어요. 전북도 이적료를 지급하고 백승호 선수 영입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수원 구단 쪽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 전북도 수원에 위약금을 물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선례가 있냐면 예전에 서정원 수원 감독이 프랑스 리그 진출했다가 안양 LG로 돌아와야 되는데 수원으로 복귀하면서 했던 소송 선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 돈을 냈나 보죠? 수원이? 예, 수원이 돈을 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당시에도 LG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LG와 서정원 감독은 협상을 했지만 협상 간격이 컸고 그래서 수원에 입단을 했어요. 당시에 서정원 감독이 LG에서 프랑스로 진출할 경우 이적료의 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LG로 복귀한다라는 조건을 했던 거였거든요. 당시 금액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그렇다면 나왔습니다. 내야 되겠네. 3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3분의 1씩이에요. 선수 3분의 1, 에이전트 3분의 1, 그다음에 수원구단 3분의 1. 그래서 1억 원씩 물어서 3억 원을 물어줬어요. 그렇겠네. 이런 대법원 이 선례가 있기 가져갔으면. 때문에 전북도 만약에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종료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 없죠. 없잖아. 네. 그 백승호 같은 경우는. 이적료요? 이적료 없으면 무조건 합의서가 있는 거죠. 합의서만 있고 예. 단지 3억 지원한 거야 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기다 거지만 추가 보상금. 추가 거기에 전북이 내야 될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정원 사례하고는 다른. 그건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선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주영이 FC 서울 갈 때도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했었나? 포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박주영도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뉴스에서 포항에서 브라질 유학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FC 서울로 가니까 그때 이제 많은 문제도 비난을 많았고 받았죠. 황희찬 선수 케이스도 있고요. 네. 황희찬 선수는 어떤 케이스인 거죠? 좀 이따 이제 백승호 선수 제가 설명드리고 좀 할게요. 음. 그래서 백승호 선수의 현재 입장이 뭐냐면은 일단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요. 아예 전북 입단 생각하고 귀국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전북은 한 가지 내세운 게 수원과 원만한 합의가 되면은 다시 재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전북 생각이고요. 수원 측은 일단은 선수 측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사과를 받아야 된다. 너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괘씸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승호 선수 아버지가 지금 귀국해서 자가격리가 어제 끝났고요. 23일인가? 끝나서 수원구단 물어보니까 이번 주 중에 만날 계획이라고 해요. 만나서 방법이 또 여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 약속대로 합의서대로 수원구단에 입단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이적료가 발생합니다. 이적료가 8, 9억 원 선 정도 알려져 있는데 수원이 그 금액을 지금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한 가지는 사과를 하고 수원에서 그 3억 원을 돌려받고 추가 배상금 뭐 이런 협상을 통해서 돌려받고 풀어주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백승호 선수는 아직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 좀 뭐 다른 케이스로는 다시 자가격리 끝나고 다른 스타트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직 계약 기간 1년 6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 거는 지금 수원과 협상이 백승호 측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추가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황희찬 선수 말씀드렸는데 황희찬 선수도 포항에서 유스팀 중고등학교를 다 6년 동안 다녔던 선수인데 이적 과정에서 잡음이 생깁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잘츠부르크와 포항 구단이 이적료 협상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포항에서 큰 금액을 불러서 협상이 최종 결렬됩니다. 그런데도 황희찬 선수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가도 되는 입장이었어요. 포항의 육성 지원금 이런 것만 오스트리아 구단에서 잘츠부르크에서 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포항과의 약간 어느 정도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 부친의 옛날 아버지의 인터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포항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 포항 소속으로 이적료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협상을 따로 해서 그냥 나가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포항 구단과 협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잘못 알려진 거는 협의는 있었죠. 잘츠부르크 구단과 이적료 협상을 벌였고 결렬된 거였으니까. 그 포항 구단 근데 문제는 포항 구단이 가지 말라. 당시 황선홍 감독이었거든요. 황희찬 선수를 내가 정말 키워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유럽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나갔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한 분쟁보다는 그 잘츠부르크 구단에서 피파 규정상 줘야 되는 그 육성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정상적으로 다 주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메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점점 그 한 경기를 잘하면 그 다음 경기는 꼭 좀 무기력한 모습이고 힘들어서 최근에 너무 좀 득점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전을 했는지 이번 시즌이 그리고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많이 뛰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승훈 기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취재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축구 김영렬 팀장이 지금 리포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거의 이틀 동안 엑셀 작업하면서 올 시즌 출전 경기 전체 모든 토트넘 선수단 비교해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정리해 준 걸 갖고 와서 제가 숟가락만 얹는 상태인데요. 자, 얹으시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24경기를 뛰었는데 이 데이터 기록도 말하고 있습니다. 혹사 당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24경기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이거를 시즌 그러니까 24경기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8경기씩 나눠서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더니 제가 낸 건 아니고 형렬 선배가 내봤는데 따르면 네. 일단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우리가 가장 주목할 점은 골 결정력이 엄청 좋아졌다. 그렇죠. 특히 유효 슈팅이 많지 않음에도 유효 슈팅 비율이 높아지고 유효 슈팅 대비 골 확률 높았다. 이게 우리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거잖아요.
리그 초반 8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경기당 1.38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건 예전에 말했었고요. 1.38개였는데 그 다음 리그 8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0.75로 줍니다. 경기당. 그리고 최근에도 유효 슈팅이 경기당 1개 정도.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비하면 이렇게 하향 곡선은 아니지만 많이 줄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유효 슈팅 개수보다 유효 슈팅 률이에요. 시즌 초반 8경기에서 유효 슈팅률이 슈팅 대비 0.61이었는데 이게 0.6으로 떨어지더니 지금 0.4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효 슈팅률이라는 거는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이 몇 개 그러니까 10개 나오냐는 슈팅하면 건데 4개 정도 찬다는 그렇죠. 거죠. 10개 정도 40% 예전에는 10개 차면은 시즌 초반에는 6개는 유효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10개 차면 4.7개가 슈팅에 유효 힘이 슈팅이다. 많이 빠졌어요, 보면. 이게 체력적으로 지치다 보면은 슈팅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당연히 예전 체력이 조금 남아 있을 때 슈팅이 높이 뜨냐 안 뜨냐라는 걸 축구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밸런스가 슈팅 타는 타이밍에 상체 밸런스가 좀 많이 숙여 있냐 떠 있냐예요. 상체 밸런스가 이렇게 많이 상체가 많이 서 있으면은 그죠. 슈팅이 뜨죠. 공이 위로 뜰 수밖에 없어요. 원리상. 근데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고 슈팅이 뜰 수밖에 없고 옆으로 가는 거죠. 최근에 마지막 치렀던 경기에서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아, 그쵸. 웨스트햄전. 높이 뻥 뜬 경기, 뻥 뜬 슈팅이 가장 그쵸. 거의 마지막 대표적인 찬스였던. 체력이 떨어지니까 유효 슈팅률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웨스트햄전에서는 후반 88분인가 손흥민 선수에게 되게 이례적인 장면인데 드리블하다 공을 뺏긴 다음에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허리를 숙이고 숨을 가쁘게 맞아요. 멈추더라고요. 힘들어. 거의 요새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어느 정도 힘드냐가 그 장면으로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 근래는 진짜 케인보다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북부하기 주전 이상으로 단지 그냥 계속, 공격 그 스탯으로만은 알 수 맞아. 없는 그 수비적인 기여도 그렇죠. 굉장히 높잖아요. 예, 요새 다시 또 윙백 얘기가 나오잖아요. 손흥민 그러니까. 선수가 윙백처럼 뛰고 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슈팅 우리가 또 슈팅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득점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득점력을 보면은 초반 8경기에서 경기당 한 골씩.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38경기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50골 넣는다 그랬는데 그랬죠. 그렇죠. 당시 경기당 2골 기준일 때 78골 넣고 56골 넣고 이런 설레발을 제가 떨었는데 네. 초반 8경기에서 경기당 한 골씩 넣었던 게 그 다음 8경기에서 0.5골로 떨어집니다. 와우. 최근에 심각하죠. 10경기 한 골인가 그렇잖아요. 최근에 8경기에서는 0.1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진짜 통계 그대로 통계니까요. 10경기 네. 뛰어야 한 골 넣는다. 요새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의 능력 중에 올 시즌 또 돋보인 능력 중에 하나가 도움 능력이었는데 케인과의 환상 조합을 통해서 도움 개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동료에게 찬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냐. 초반 8경기 2.25개였습니다. 경기당. 1.63으로 떨어지더니 최고는 1.5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슈팅, 공격 본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크로스, 킬 패스 뭐 이런 패스들이 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유는 당연히 출전 시간이 너무 많이 길었겠죠. 초반 8경기에 평균 80.75분을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88.63분을 뛰었는데 최근 8경기 90.38분을 뛰었습니다. 연장이 거의 들어있어서 그런가? 연장이 120분 연장이 120분 들어있고 연장이 골키퍼도 야, 그렇게 잘 안 갈수록 많이 뛰던데. 뛰죠. 그렇죠. 갈수록 많이 뛰네. 그 다음 경기에서 45분만 뛰고 전반만 뛰고 교체됐음에도 통계가 지금 90분이 넘는다는 거는 거의 모든 경기 풀타임 지금 교체 봐도 교체가 거의 다 추가 시간에 교체가 돼요. 맞아요. 끝날 때쯤. 신인이랑 바꿔주고 막 이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점도 자연스럽게 뭐 7점 후반대에서 지금 6점 후반대까지 다 평균 떨어졌고요. 손흥민 선수가 왜 이렇게 많이 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으로 집계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미니트 몇 분 뛰었냐 리그 경기 기준으로 집계하는 게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28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전체 중에 예, 팀 내에서 3위였습니다. 팀 내 팀 내 1위는 골키퍼가 있을 골키퍼. 거고. 그러니까 그 28위도 골키퍼가 거의 왜 대부분 그렇죠. 주력 골키퍼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 뭐 중앙 수비수도 있을 텐데. 골키퍼 네. 20명을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야. 그리고 팀 내 3위였는데 2위가 호이비에르. 이 선수도 호이비에르도 24경기 장난 다 아니게. 뛰었고 정말 활동량이 많이 선수거든요. 근데 호이비에르도 많이 지쳤어요. 초반 그렇죠. 폼보다는 뛰면서. 많이 좀 안 좋아졌어. 중원 AI가 빌드업도 많이 아니면서. 안 좋아진 거 그렇죠. 같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경기당 평균 10km 이상 뛰는데 손흥민 선수는 9km대예요. 엄청 많이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위고 손흥민 선수가 3위인데 주목할 점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 28인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골키퍼예요. 그렇죠. 네. 골키퍼는 거의 주전들이 다 나오는 모든 경기 다 뛰니까. 음. 그리고 호이비에르 등 몇 명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고 공격수가 딱 2명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그렇죠. 아, 무리뉴 감독이 그 얘기를 들었나요? 이거 손흥민 빼면 골 먹힌다, 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나? 요 근래는 오히려 안 바꿔주니까, 안 빼주니까. 특히 진짜 지난번 웨스트햄 경기에서도 지친 게 진짜 유감없이 보여지더라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막 경기장에서도 항상 웃고 막 팀 독려해주는 거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와 거기서 이 지친 표정이 확 비춰지니까 아, 좀 바꿔주지 이러다가 진짜 부상 우상이 더 없는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볼프스베르그전도 저는 선발 안 뛸 거라 봤었거든요. 거기서도 저도 선발 깜짝 뛴거 놀랐죠. 보면은 기자회견장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저는 기자회견장 데리고 나와서 선발이 아닐 줄 알았거든요. 원래 좀 이렇게 주전 선수 그런 아닌 선수들이 추측은 나올 어떻게 때도 해요? 있으니까. 기자회견장에 오면 거의 선발인데 아, 거의 원래. 선발인가? 그렇죠. 네, 원래는 기자회견에 나오는 선수는 항상 선발을 데리고 나오거든요. 근데 반드시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와 또 선발 내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무리뉴 감독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선발은 어, 아닐 수도 있다. 구단에서 기자회견에 손흥민을 추천을 했는데 무리뉴 감독이 최종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리뉴 감독이 질문을 했대요. 반드시 선발로 내보내야 되는 선수가 기자회견 나가야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뭐 그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오케이를 했다. 이런 무리뉴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선발 내는. 선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해놓고 선발로 선발. 나왔는데 코난 그것도 스타일. 나중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직접 팀을 위해서 좀 나가줄 수 있겠냐. 그러면 본인 나가지. 본인 손흥민 나가지. 선수 스타일이면은. 거기다 아이고 저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요라고 그치.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아, 요새 약간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형렬 선배가 이게 어제 힘들어서 오랫동안 힘들다고 말 못하는 본인의 입장 아니에요. 상황을 어디 지금 빵꾸 뚫리면 저기 손흥민의 들어가고 빗대서. 어디 빵꾸 들어가면 저기 아니, 들어가고 아니, 요거 아니. 지금 본인 심경 아닙니다. 이게 경기당 유효 슈팅 이런 거 뭐 패스 찬스 메이킹 이런 거 다 형렬 선배가 분석한 건데 이거보다 더 오래 걸렸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손흥민 것만 분석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분석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 자료인데 이거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출전 시간이 길어서 지친다 맞는 말인데 특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 아시다시피 스프린트를 워낙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스프린트 횟수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무려 486회를 기록해서 팀 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와. 486. 예. 486을 했는데 팀 내 2위가 누구냐면은 뭐 부상으로 인한 결장도 조금 있었지만 레길론 선수 왼쪽 측면 수비수 레길론도 엄청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그렇죠. 많이 뛰어다니는 네.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64회 스프린트를 했어요. 반이네. 주변에 거의 거의 왜 1.78배 정도 가까이 되고요. 1.78배 계산 지금 암산인데 틀리면 죄송합니다. 톱 스피드 손흥민 선수의 평균 톱 스피드가 32.45km로 뜁니다. 스프린트를 할 때요. 엄청난 스피드인데 이 스피드조차도 레길론은 32.01km.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많이 뛴다. 많이 스프린트를 했다. 근육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약간 통계로 나오는 게 이제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뛰어주는 레길론이 빠지니까 그 왼쪽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더 많이 뛰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레길론 선수가 특히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과열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레길론이 빠진 뒤에 또 나왔던 얘기가 손흥민 윙백 얘기가 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아 진짜 옛날 무리뉴 스타일 그때 한참 저희 스트레스 받았던 왜 자꾸 손흥민 뒤에 두냐 했던 게 지금 요 근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리뉴가 제대로 혈인유 한 거. 이번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내 잘못 아니다. 그것도 거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내 지도 방식의 문제가 최고다. 내 지도 방식은 세계 최고다. 그럼 선수들이 문제인가? 그런데 우리 팀엔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그러니까요. 누구 탓을 한 건지 네. 선수 탓은 아닌 것 같은. 근데 사실 진짜 지금의 이 정도의 흐름이면 무리뉴 감독 아니었으면 바로 잘렸다 보거든요, 진짜. 그렇지. 이게 네. 막 무리뉴 감독이니까 혹은 뭐 무리뉴 감독이라서 그러니까 선수 탓을 하는 팬들의 반응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 빌드업 이것도 안 되면 이거 프로가 맞냐라고 하는 시선이 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잖아. 저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요새 좀 그런 팀 전술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 탓을 할 때는 아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선수 저거는 모두의 구성에 잘못이죠. 대한 지적이 아닐까. 뭐 겨울이적 시장 동안에도 영입이 0이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않을까 싶긴 뭔가 하네요. 지원이 부족했다라든가 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저 윗선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네, 얘기한 게 아닐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강행군이 이어집니다. 유로파 리그도 계속되고. 네, 당장 이제 그 또 새벽에 펼쳐지죠. 아무튼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의 용병술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좀 잘 좀 영리하게 해야 되겠죠.
저 영국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도 지금 무리뉴 경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어제였나 제가 그저께 봤나 했는데 무리뉴 감독 후임 누가 될까 베팅 사이트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누가 물망에 올라와 있나요? 베팅 사이트에 나온 그러니까 최저 배당이 가장 높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나겔스만 감독이 가장 나겔스만. 높게 나와 있어요. 나겔스만. 최저 배당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8분의 1로 나와 있는데 나겔스만 감독 한 후보가 2-30명 되더라고요. 거기 베팅 사이트에서. 놀고 계신 분 많네. 역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걱정인 게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못 가면 네. 지금 이제 2년 연속 해리케인이나 손흥민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2년 연속 유로파는 진짜 조심상하죠. 유로파도 간당간당하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인 4위가 웨스트햄인데 웨스트햄과 승점 차가 9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뭐 물론 마지막에 연승을 해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뉴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인정을 했어요.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현재 유로파리그 가장 유력한 방법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다. 가장 어려운. 몰빵하자. 가장 어려운. 컵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리그컵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 리그컵 결승 상대가 4월달에 열리지만 맨시티고 아이고. 리그컵을 우승하면 유로파리그는 확보합니다. 티켓을. 근데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를 노리고 있고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라고 할 경우 지금 영국 BBC의 패널들이 나와서 한 얘기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잡을 명분이 그렇게, 없죠, 명분이. 예, 전망하고 있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그 맨시티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하면은 리그컵 우승은 이제 리그컵에 달려진 유로파 티켓은 토트넘한테 바로 가요. 아니요. 아니죠. 준우승팀 아니고 차순위. 리그 리그 차순위 맞죠. 맞죠? 리그 맞다. 차순위.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 나눠봤고요. K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을 합니다. 드디어 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K리그 프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먼저 이번 시즌에 달라지는 것들 K리그 엠블럼. 예. 달라지잖아요. 제일 작가가 중요하죠. 1번으로 K리그 엠블럼을 몰라. 꼽았습니다. 눈에 딱 띄는 거니까. 네. 네. 엠블럼 어때요? K리그. 귀엽죠? 그냥 뭐 괜찮던데 뚱이, 저는. 그리고 네. 프레임만 원래 이제 있던 모양에서 그 별 모양만 좀 네. K 모양만 강조한 거죠. 그리고 뽕 작가가 또 두 번째로 꼽은 것이 SBS 들으라는 듯 K리그 전문 중계 채널이 생긴다. 알았다. 아쉽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 사실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네. 교체 인원이 이제 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코로나 그렇죠. 그 여파가 좀 네. 있겠죠. 네네. 그리고 물론 챔피언스리그 참가하지 않는 K리그 2는 3명을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포츠 B팀 제도 유지. 이거는 뭐죠? 뭐죠, 뽕 작가? 그러니까 그 2군 팀들을 R리그나 K4 리그에 이제 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단 2군 선수들도 경기 감각을 계속해서 키우게 할 수 있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어디서 예전에 알리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2군 팀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뭐 수원 2군, 전북 2군 이런 팀들끼리 리그를 하나 해서 거기서 괜찮은 선수를 다시 1군 올리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제가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경영난을 이유로. 거의 두 팀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을 이유로 없어졌는데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리그가 왜냐면은 나름 성과를 좀 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선수들 육성하는데 좋은 그러니까요. 리그, 경기 경험 싹 해주고. 아무래도 R리그는 그래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재정에 좀 시달려서 이번 시즌은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K4 리그에 선택하여 출전할 수 있다. 저도 이거 지금 뽕 작가가 적어놓은 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전 기회가 보장되고 그러면 좋죠. 좋은 네. 정책인 거죠. 자, 그러면 뭐 모든 팀들을 다 저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네, 주요 팀들 주요 위주로만. 팀들 위주로 한성윤 기자가 좀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죠? 처음엔 전북인가요? 우승팀부터 가야겠죠. 네. 아무래도. 전북 개막전이죠. 잠시만요. 매치업으로 안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유, 사회를 몰라 그래. 왜 교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지 알겠네요. 텐션 따라잡기가 되게 힘드네. 건강 힘들죠. 네. 전북 전북은 역시나 뭐 올 시즌 울산하고 같이 양강을 구축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고요. 근데 전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북하면 매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폭풍 영입을 가장 많이 하는 팀이었거든요. 올 시즌 되게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조용한 강자다. 예전에 자동차 뭐 하나 떠오르는데
에이스 침대 아닌가요? 그런가요? 흔들림 없는 편한 것 같은. 전북 시몬스 아니니? 아 시몬스인가요? 지야 맞아. 아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겉다리만 짚고 있네 우리 봉 작가. 아, 전북은 역시 김일구가 잘해야 된다. 김일구, 김일구. 일류첸코, 김승대, 김승대, 써 있잖아요. 구스타보. 구스타보. 네. 그 김상식 감독도 저희 취재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40골을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북이 올 시즌 내세운 목표가 경기당 2골 이상입니다. 38경기 2골이면은 76골이죠. 76골이에요. 76골에 40골이면은 50. 계산은 미리 해오면 안 되나요? 여기서 해야 되지 계산을. 운동자가 막 운동 좀 바쁘게 돌아가. 눈 아마 막 굴리면서. 사과를 좀 미리 하시려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근데 아, 진짜.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일류첸코라고 생각해요. 일류첸코 그쵸. 기량이야 워낙 잘 아는 거고 이제 전북 스타일이 얼마나 빨리 녹아드냐라는 건데 저는 기대되는 게 일류첸코 잘할 것 같다는 확실한 생각이 드는데 구스타보와 일류첸코 조합을 어떻게 가동할까 이게 아직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투톱을 세울지 뭐 이거를 김승대까지 해서 세 명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상당히 이게 궁금하고요.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는 전북 입단 후 제대로 좀 적응을 못해서 인대를 갔다 왔죠. 근데 김승대 선수가 2014년에 10골 넣은 이후로 한 번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승대 선수 같은 경우는 모라이스 감독하고 워낙 합이 안 맞았어요. 모라이스 감독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대도 갔다 온 건데 김상식 감독은 김승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중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승대 선수도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올 시즌 뭐 제가 갔을 때 인터뷰에서 두 자릿수 골이 목표다라고 밝혔어요. 본인만 두 자릿수 하면은 세 명의 합작 40골은 충분하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뭐 일루첸코, 구스타보가 15골 이상씩은 그렇죠. 넣을 수 있다고 본다면 김승 네. 선수가 10골을 채워준다면 40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전북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선이 워낙 강하죠. 이선에 지금 제 이름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승기, 김보경, 쿠니모토, 바로, 한교원, 최영준, 정혁 뭐 2, 3선 합쳐서 정혁, 류재문 선수가 있는데 시즌 초반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선의 핵심인 이승기 선수와 쿠니모토 선수가 부상으로 한 4월 정도에나 복귀할 것 같아요. 이승기 4, 선수는 5월쯤에 4월 정도. 4월? 그럼 네. 뭐 거기에다가 바로 선수도 격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귀 개막전부터 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바로 들고요. 못 뛴다. 네, 바로 뛸 수도 있고 바로 못 뛸 수도 있고. 또 문선민 선수 중간 들어오잖아요. 문선민 선수는 지금 7월 전역 예정이에요. 벌써 저녁해요? 네.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고요? 역시 남의 군대는 빨라요. 아, 죄송해요. 문선민 선수는 느리게 갔을 수도 있는데 와, 그렇구나. 문선민 선수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병장 진급합니다. 문선민 선수가 병장 진급하고요. 아니 엊그저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긴 맞죠? 하죠. 한 네. 시즌 지난 시즌에 그 상주 상무에서의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그랬는지. 그래서 문선민하고 한 명 더 돌아옵니다. 권경원도 돌아옵니다. 아, 같이 돌아오는데 그렇죠. 같이 권경원은 갔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돌아오면 계약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권경원 선수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관건일 수 있는데 전북은 무조건 잡는다는 입장이죠. 권경원 선수는 뭐 지금 올 이적 시장에서 돈도 많이 안 썼고 아껴놓은 뭐 총알도 있을 테고 잡는다는 아니야. 입장이고요. 그래서 전북은 이제 후반기에 더 기대되는 팀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기는 지금 탈장 수술, 쿠니모토는 지난 시즌 마지막에 팔자가니까 뽕작가가 생각나죠. 네, 저랑 아이 컨택이 딱 됐어요. 그다음에 쿠니모토가 발 쪽에 수술을 해서 지금 재활 중이고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돌아오면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전북의 올 시즌 메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MVP 손준호의 공백을 누가 메우냐예요. 그러게요. 그러네. 최영준 손준호 선수가 선수가 없네. 중국 산둥으로 이적을 했는데 지금 김상식 감독은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최영준 선수가 포항에서 인대 갔다가 복귀를 했어요. 최영준 선수가 포항에서 보여준 경기력만 전북에서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김상식 감독님이 최용준 선수를 엄청 막 미들맨으로 막 많이 중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붙박이로. 그리고 본인 포지션이 현역 때 김상식 감독이 수비수도 봤지만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그쪽을 선수들을 딱 보면 조련하는 바로, 기술이 있으니까 최용준 선수와 또 임대 복귀한 정혁 선수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영입한 유재문 선수가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로 좀 손준의 공백을 메운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아까 뭐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도 얘기했는데 전북도 뭐 지난 시즌도 그랬지만 약간 슬로우 스타터의 기질이 있거든요. 좀 네. 초반에 뭐 골도 잘 안 터지고 후반기로 가서 이제 1위 막 울산을 지키고 항상 그랬는데 뒤집었잖아요. 네. 지금. 맞아. 이러면서. 지난 시즌도 그랬죠. 네, 이번 시즌에 또 좀 그럴지는 않을지 지금 부상에서 늦게 복귀하는 선수가 있어서 맞아, 네, 빨리 좀 숨을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팀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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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속 준우승의 도전 아니고 죄송합니다. 3연봉 2전 3기. 울산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감독 홍명보 감독이 바뀐 건데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 개편을 좀 추진했죠. 약간 베테랑 선수들을 내보내고 어리고 젊고 기동력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이동준이겠죠. 거기다가 맞아요. 울산은 위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 겨울 이적 시장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약간 울산의 스피드 레이서 2명, 치타와 스피드 레이서 김인성, 김태환 선수가 네. 거의 이적할 뻔했어요. 심지어 김인성 선수는 대적 이적 거의 확정됐다가 기사 지금까지 거의- 싸고 나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네. 그 두 선수 스피드를 지켰고 지킨 데다가 이동준이라는 또 대표적인 스피드 레이서가 돌아왔거든요. 이 선수는 김인성 선수는 약간 직선에 엄청 강한 선수고 직선 드리블. 이동준 선수는 다 알다시피 안쪽으로 또- 치고 네. 들어가고 접는 기술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동준 이제 외롭지 않겠다. 네 거기다가 작년에 너무 외로웠잖아요. 했잖아요, 혼자서. 조영민 기자님 보면 약간 이동준 선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좀 약간 소년 가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막 격하게 시즌에는 심했죠. 전반전에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막 하다가 쥐나고. 후반전에 지쳐가지고 쥐나고 역전패 당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잘 갔죠, 뭐 좋은 팀에. 거기다가 울산이 젊고 기동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주니어가 물론 팀 득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주니어가 중국으로 이적한 상황에서 주니어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 최전방 공격 자원을 바꿨죠. 힌터제어라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뭔가 이름부터 공격적이야. 그렇죠. 힘터져요. 약간 헌터 느낌 나고. 오스트리아 국대 출신으로 장신 공격수예요. 오스트리아. 근데 장신 196cm 정도 되나요? 어떻게 알았죠? 하승민 기자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조사를 안 한 거야. 92인가 6인가 화를 찔렀습니다. 192은까지는 맞았는데 좀 아니 헷갈리네요. 장신 공격수를 하셔가지고. 네네. 아 어디 보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니에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걸요? 제 기억으로? 혹시 장신구를 이렇게 달고 하는 선수는 아니죠? 192cm네요. 2cm. 아쉽다. 집 앞에 맞아, 사고 인가 왔어요. 육인가 죄송합니다. 분데스리가 출신입니다. 음흠. 근데 저 2부 리그에서 좀 많이 뛰었는데 원래 이 선수도 울산이 몇 년 전부터 영입하려고 했는데 함부르크에서 뛰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함부르크와 협상이 잘 안 돼서 영입 못하다가 이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험에서 독일 2부 리그 보험에서 이청용 선수의 동료였어요. 세상 좁아. 코로나19로 외국 선수를 직접 가서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청용 선수가 예 오케이 강추 해가지고 전격 영입을 결정한 선수인데 청룡픽. 그렇죠. 그 보험에서 뛸 시절에 상당히 선수가 이청용 선수가 뭐라고 하죠? 보증을 했고 상당히 골도 2시즌 연속 2자릿수 이상 득점했던 선수고요.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넣어줬다면은. 예. 그다음에 이 선수는 장신 공격수인데 어떤 헤딩 이런 것보다는 연계 플레이, 약간 포스9처럼 뛰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 기동력에 추구하는 이 울산 스타일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하지만 그다음에- 또 K리그에 오면 또 헤딩 원툴로 쓰일 수도 있는. 그다음에 이선에는 바코라는 선수를 영입했어요. 이 선수는 조지아 국가대표 출신인데 2019년도 9월달에 터키에서 우리나라와 조지아와 평가전을 했습니다. 당시 2대1로 맞아요. 그 당시 1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예요. 아. 이 선수는 조지아에서도 되게 유명한 선수라서 울산 입단 확정 오피셜 나고 나서 조지아 축구협회에서 SNS에 이 선수 울산 갔다고 알릴 정도로 되게 조지아에 이름이 뭐라 영향력 그랬죠? 있는 선수고 바코? 바코가 근데 약간 공식 등록명도 바코로 했을 텐데 원래 이름은요 좀 어려워서 제가 적어왔는데 잠시만요. 바코. 바코드로 이렇게 찍어서. 이름이 어려우면 안. 자, 어디 적었더라? 자 울산이 바코 됐습니다. 예. 그거 받고 다음 넘어가죠. 발레리 카자이시빌리라는 선수예요. 에? 원래 이름이 바코하고 발레리.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근데 등록명이 바코예요. 발레리. 그러니까 별명이 바코 외국에서 바코였는데 바코라고 약간 이렇게 등록을 한 약자처럼 거고. 발레리. 그렇죠.
발레리 카자이시빌리 네, 발카에게 발레리 카자이시빌리라는 선수예요. 네. 올기로. 이 선수는 174cm입니다. 174cm. 네. 센티미터. 네. 예. 조지아와 네덜란드 메이저리그 사커 중에서 뛰었던 윙어인데요. 확실하게 울산의 색깔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산의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윤빛가람의 이적 여부인데 이것도 조만간 결정될 것 같은데 이적해요? 중국에서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활약이 너무 좋아서 와, 그 이후로 이제 진짜. 러브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울산은 무조건 잡겠다는 입장이고 또 중국 간다고 안 돼. 그래서 이건 조만간 뭐 결정이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울산은 전력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특히 핵심 영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신영민 선수인데 전북에서 영입한 선수예요. 전북에서 영입했고 홍명보 감독은 4-2-3-1을 주로 쓰는 감독이라서 더블 볼란치도 낼 가능성이 높은데 4-2-3-1만 쓰죠. 그렇죠. 4-2-3-1만 쓰죠. 한 자리는 원두재 선수, 한 자리는 신영민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영민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에서 전북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게 신영민 선수가 전북에 워낙 오래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특성, 드리블 치는 방향, 슈팅 타이밍 이런 거 다 알아요. 야. 그거를 아예 저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박아두고 전북전을 그렇게 전북은 하려는 게 잡겠다. 아닐까. 그런 의지가 다른 팀한테 느껴지죠. 질 걸?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미디어 데이 때도 보니까 전북은 전북 무조건 얘기만 잡겠다는 하- 그 예. 의지가 엄청 잡아야죠, 나시던데요. 잡아야죠. 지난번에 한 번도 못 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울산이 멤버 구성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준영 하나 생각이 빠지긴 드는데, 했지만 그래도 그렇죠. 보강이 많이 됐으니까. 네, 됐는데 의문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빛가람의 잔류 여부와 홍명보 감독의 전술. 윤빛가람의 잔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워낙 가장 최근까지 변수를 폼이 제일 넘어서. 좋았던 선수였고 그거는 거의 키가 되지 거의 않을까. 윤빛가랑 바지가랑이 자꾸 음, 여권 숨겨야 되는. 윤빛가람. 자, 그 다음에는 포항일 것 시간이 같아요. 많지 않으니까 짧게 좀 갈게요. 포항은 진짜 연어. 베스트 11에 7, 8명 이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바뀌겠죠? 바뀌었잖아요, 네? 벌써. 이미 선수 구성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1588 1588 해체됐고 새로 들어온 선수가 신진호, 신강훈, 인상엽, 이호재, 그랜트에다 용병 2명인데 용병 2명은 아직도 오피셜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지? 거의 다 사실상 거기서 비자 발급 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못 뜁니다. 크로아티아인가요? 크로아티아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쪽 두 그렇죠. 명의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거의 못 뛴다고 봐야 돼요. 한 4월 때까지 못 뛴다고 봐야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아직까지 안 왔으면. 아니 왔는데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제. 와서. 너무 안 이제 들어야 자가격리라는 되고 걸 알고 하니까. 있어요. 오피셜이 아직 안 났다는 거죠. 자가격리 끝나야 오피셜이 나고요. 그럼에도 가장 핵심적인 선수 2명을 지켰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송민규 선수와 강상우 선수. 송민규 선수. 강상우 그렇지. 그러네요. 그리고 김기동을 지켰다는 거. 그렇죠. 김기동 감독을 지켰다는 포항 거. 전력의 50%는 김기동.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시즌 3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상을 받았으니까요. 받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베스트 11 중에 송민규, 강상우, 골키퍼 빼고는 거의 다 바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시즌 초반에 외국인 최전방 공격수가 못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대체 자리를 시즌 초반에 얼마나 잘 버텨주냐. 근데 이 선수가 누가 지금 나올 것 같냐면은 신인이 나올 것 같아요. 신인. 이호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 공격수인데 신인인데 김기동 감독이 이 선수를 좀 초반에 기용할 거 전지훈련 통해서 괜찮다라고 판단했고 기용할 것 같은데 누구냐면 이기영 감독 아들이에요. 이기영 감독. 네. 이기영 감독 아들이어서 캐논볼. 고등학교 캐논 때부터 워낙 피지컬이나 기술 이런 걸로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시즌 초반에 얼마나 버텨줄지 또 잘 버텨주면은 외국인 선수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 선수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송민규 선수를 최전방에 내세울 수도 있고 팔라시오스를 최전방으로 쓸 수도 있고 지금 포항은 약간 외국인 선수들이 언제 복귀하냐가 가장 큰 관심이고요. 초반엔 좀 힘든 시즌을 힘들게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외국인 용병 중에 남은 팔라시오스가 올 시즌 등번호가 8입니다. 빨리 뛰어. 아니 입국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몇 번 어겼대요. 국내 입국하기로 해놓고 그래서 빨리빨리 와라라는 의미로 등번호 8-2번을 줬다고 하네요. 근데 입상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포항은 또 선수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변수 한 가지가 올 시즌 중앙 수비가 좀 많이 없어요. 중앙 수비 하창래 선수가 군입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 중앙 수비 주전이었던 하창래 입대, 김광석 선수는 인천으로 이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 중앙 수비수를
용병으로 영입했어요. 그랜트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전지훈련 통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대요. 왼발잡인데 오른발 킥도 좋고 그다음에 이 선수에다가 한 명은 권한규란 선수가 풀백으로 쓰는데 지금 중앙 수비수로 변신해서 올 시즌 주전으로 좀 나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약간 빈자리를 메우는 형태네요. 포항이 참 관심이네요. 그쵸. 과연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를 딛고도 과연 김기동 리더십이 진짜 상위 수 스프린만 있을지. 가도 진짜 저는 초반에 조금 어려울 거라 예상하는데 여름 후반기 이후부터 포항이 항상 특징이 이제 후반기에 좀 힘을 내는 네. 팀이에요. 근데 그렇죠. 경기 날 때도 훨씬 많던데 7, 8월인 그때 되게 많던데.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그때 올해는 좋은 더 거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중간에 이제 버블 형태로 열리기 그렇죠. 때문에 완전 경기가 걸려 후반기에 있던데. 엄청 네. 빡빡하게 열릴 거예요.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 될 거예요. 포항한테는. 포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시즌 중에 병행하지 않아서 스쿼드가 약한 팀이거든요. 않고 버블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포항에게 이득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나머지 K리그 스케줄이 쫙 밀리면서 몰리면서. 엄청 경기가 많아질 거예요. 뒤에. 음. 그래서 그 후반기에 체력적으로 힘들 때 버틸 수 있냐 더운 이게 올 시즌 포항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네. 또 짧게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토토는 하고 가야죠. 네. 첫 주니까. 그러니까 토토해질 여기까지 뻔했네. 하고 오늘 소개 못해드린 팀들은 네. 제가 중간 중간에 어차피 다음 주 개막하고 나서 개막하고 네. 나서도 뭐 계속 할 팀 거니까 일단 분석하면서. 홍 기자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축덕 토토. 자 전북 서울 누구부터 가나요? 전북. 전북 저 서울입니다. 오. 야, 가자 서울. 대구 수원 FC. 아, 수원 FC 한번 갑시다. 어렵네. 저 무승부 봅니다. 우리가 리포트까지 했는데 무승부? 아 네. 무승부 할 것 같긴 한데. 중립은 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무승부. 저는 그럼 대구 할게요. 대구 좋아요. 자 그다음 포항 인천. 포항. 아 무승부. 저 인천 갑니다. 인천. 포항 인천이요? 솔직히 이번에 인천 좀 기대돼요. 솔직하게. 인천 좀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인천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인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울산 강원. 저는 울산이요. 저도 울산입니다. 저도 울산이요. 저 강원이요. 자 뭐 대충 이거 찍는 거 딱 보면 수원 서- 광주. 성품이 나오죠. 중립 무승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 무승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성남 제주랑 수원 광주도 네. 네. 어디? 여기 있어요. 뒤에 아 성남 제주 뽕 작가가 너무 약하게 써. 어쩐지 경기가 이거밖에 없나 싶었어. 나 제주. 성남 제주 저도 제주. 저도 제주. 저는 성남이요. 아 저는 그 우리 제주 맛집 리스트 보내주신 분 있어서 네. 제주가 아. 2년 만에 왔기 물론 때문에 저는 분명히 첫 승을 하지 않았어요. 박태건님으로 네, 기억하는데. 박태건님 맞아요. 그래서 제주 전력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태건님 주에 듣고 계시죠? 다음 주에 제주를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마지막 자, 수원 마지막. 광주. 수원 광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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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광주입니다. 어. 다 다르게 가네요. 그러니까 성품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약간 반대로 가는 싶어. 친구 있고 정말 관심- 반대로 가는 친구는 이정찬 기자. 결과까지 반대로 가는. 하지만 6학년 2반인 건 맞췄다는 거. 그거 앞에. 오랜만에 돌아온 토토라서 기대되네요. 네. 자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번 겨울에 유럽 축구 얘기만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축구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뽕 작가 빨리 화장실 가시고요. 아 예.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